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HPLC 플로우 레이트와 분리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파라미터죠. HPLC를 컨트롤하기 위한 기본적인 파라미터다. 그래서 6가지가 써져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보통 HPLC 시험을 한다고 그러면은 시험자가 이제 이런저런 조건을 바꿔보죠. 모바일 페이스의 조성, 이동상의 조성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디드 페이스, 컬럼에 들어있는 본디드 페이스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 3마이크론이냐 5마이크론이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사이즈, 칼럼 내경과 길이를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보통 컬럼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컬럼 온도와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우 레이트, 유속이죠. 자, 여러분들 아마 HPLC 시험을 하시면서 유속을 최적화시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최적화시키는데 많이 신경 쓰는 게 보통 이제 컬럼, 그죠? 컬럼과 보통 모바일 페이스에 대한 이제 컴포지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죠. 근데 이제 온도라든지 플로우 레이트 같은 거는 이제 별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온도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속을 이제 많이 정해서 쓰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유속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고요. 사실 최적의 유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텐데, 미리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유속에 따라서 이론 단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최대 이론 단수 혹은 최소의 이론단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속을 최적화시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요새는 최근에는 유속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보통 분당 1ml, 분당 1.5ml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컬럼에 패킹하는 파티클 사이즈가요, 보통 한 10마이크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좀 지금보다 좀 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마이크로 정도의 파티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컬럼이다라고 한다면은 유속이 변함에 따라서 이론 단수의 변화가 좀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델타 F, 그러니까 이게 플로우 레이트예요. 이게 한 1 정도 된다. 유속이 한 분당 1ml 정도 변하면은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지금 파티클 사이즈, 파티클 다이아메터고,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델타 N이다. N이라고 하는 이론 단수예요. 그럼 만약에 10마이크로다. 파티클 사이즈가 10마이크로다. 그러면은 이론 단수가 한 18% 정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마이크로 정도, 그 정도면은 한 10% 정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3마이크로, 이 정도 되면은 한 4% 정도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같이 파티클 사이즈가 큰 컬럼을 사용하는 시대에서는 유속에 따라서 이론 단수의 크기가 많이 변하니까 최적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커도 5마이크로, 그죠? 보통 3마이크로,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죠. UPH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이론 단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왜냐하면은 유속을 변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유속을 또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압력이 걸리는 유속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분당 1ml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하면서 유속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공정서 시험법에 이런 데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분석 대상 물질에 나오는 피크의 리텐션 타임을 얼마로 맞춰주기 위해서 유속을 적당히 조절한다.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험법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 적합성 시험이 있고요. 시스템 적합성 시험 항목에 보면은 어떤 경우는 리텐션 타임을 5분으로 맞춰라. 뭘로? 유속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온 시험법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시험법은 그런 게 없어요. 보통이 아니죠. 무조건 아이소크레틱인 경우죠. 그래서 아이소크레틱인 경우와 그레디언트 조건인 경우에 우리가 유속 변화에 따른 분리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이소크레틱인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법에 유속을 바꿔가지고 RT를 조절해라.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래서 반비례 공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플로우 레이트 F1 곱하기 리텐션 타임 TR1, 이 값은 F2 곱하기 TR2와 같다. 그죠? 즉 이 값은 뭐예요? 컨스탄트다, 상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속이 분당 1ml예요. F1이 분당 1ml예요. 그때 리텐션 타임이 예를 들어서 4분이었어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4분이 아니라 5분으로 바꾸고 싶어요. TR2를 5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F2가 얼마가 될까? 아마 시험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실험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도 귀신같이 계산해서 딱딱 맞추시죠. 예. 근데 사실 뭐 귀신같이 계산도 아니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식에다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1 곱하기 4는 F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F2는 0.5 ml per minute.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리텐션 타임을 곱한 거 뭐라고 그랬죠? 예전 영상에 보면은 요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요거 일루션 볼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일루션 볼륨 혹은 리텐션 볼륨이라고. 예, 어떤 물질이 지금 컬럼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그죠? 예, 컬럼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컬럼을 통과해서 나갈 때까지 밀어줘야 되는 이동상의 부피.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루션 볼륨 혹은 리텐션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플로우 레이트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어떤 물질을 컬럼에서부터 밖으로까지 밀어낼 때 필요한 이동상의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소크레트에서 플로우 레이트가 변했을 때 이제 리텐션, 렐러티브 리텐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파예요, 알파. 이것도 예전에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리텐션 팩터라든지 혹은 렐러티브 리텐션 혹은 셀렉티비티, 알파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거, K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TR-T0를 이렇게 나눈 거, 그죠? 네, 그래서 T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크의 리텐션 타임이고요. T0는 뭐예요? 데드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동상의 컬럼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T0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유속이 달라지더라도 어떻습니까?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비례해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반비례해서. 그러니까 F 곱하기 이거는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요. 플로우 레이트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2배 증가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분의 1로 감소하겠죠. 그죠? 예, 요런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차피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를 곱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플로우 레이트를 2배로 높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이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 요거는 뭘로 변해요? 2분의 1 곱하기 T0를 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0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약분돼 버리고요. 그죠? 예, 뭐랑 같으죠? 이놈이랑 같으신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가 달라지더라도 결국에는 K값은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거, 분리계수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피크에 대해서 앞에 있는 픽의 리텐션 팩터분에 그죠? 뒤에 있는 픽의 리텐션 팩터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T0는 없어지고요. 그죠? 예, TR2-T0. 그죠? 예, TR1-T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relative retentio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개의 픽이 얼마만큼 서로 떨어져 있느냐를 분수로 나타낸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lative retention 혹은 selectivity 혹은 relative peak spacing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상대적인 픽의 간격이죠. 그래서 두 개의 픽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죠? 예,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낼 때 보통 이제 알파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질 분석들 많이 하시거나 위험물질 프로파일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RRT 많이 쓰시잖아요. Relative Retention Time. 요거는 뭐랑 똑같아요? T0 생각 안 하고 그냥 TR1 나누기, 그죠? 예, TR1분의 TR2. 이렇게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플로우 레이트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소크레틱 조건에서는 K값이 일정하고요. 그죠? 예, K값이 안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도 일정해집니다. 그렇겠죠. 예, 알파도 일정. 당연히 RRT도 변함이 없겠죠. 아이소크레틱 조건에서는 유속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피크 사이의 어떤 분리되는 정도, 그죠? 피크 사이의 어떤 간격, 상대적인 간격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를 좀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셀렉티비티는 이제 피크 간의 상대적인 간격을 말하는 셀렉티비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법 밸리데이션 같은 거, 특히 의약품 말고 무슨 생체 시료 같은 거에 나오는 이제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보면 이제 셀렉티비티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특이성이라고 하는 스페시피시티랑 거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서로 다른 거. 이거는 시험법 밸리데이션에서는 시험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항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셀렉티비티는 뭐예요? 두 개의 피크가 얼마만큼 서로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약간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이소크리틱 세퍼레이션에서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은 지금 아이소크리틱인데 플로레이트가 분당 EML이고요. 아래 지금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은 조건인데 이제 플로레이트만 분당 1ml로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각의 픽의 리텐션 타임이 서로 지금 분당 2ml에서 1ml로 바뀔 때 2배로, 그죠? 리텐션 타임이 2배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리텐션 팩터 K 값이라든지 혹은 렐러티브 리텐션이 알파 값은 변함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레솔루션은 어떻습니까? 레솔루션은 지금 보니까 유속이 느릴 때가 약간 좀 더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유속에 따라서 지금 이론 단수의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거죠. 사실 반딘터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유속에 따른 이론단의 크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가 플로우 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론단의 높이는 이제 우리가 H라고 보통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단의 높이는 Height Equivalent to Theoretical Plate, 이론단에 상당하는 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론단에 상당하는 높이 H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컬럼 길이를 이론 단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론단의 높이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 단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론단의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그 컬럼의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유속에 따라서 이론단의 높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폼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최적의 유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론단의 높이가 제일 작으니까요. 만약에 이론 단수다, 세로축 이론 단수고 여기가 플로우 레이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속이 달라짐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론 단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픽의 폭이 작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거죠. 유속이 높을 때가, 그죠? 유속이 높을 때, 낮을 때, 그죠? 여기가 만약에 2고, 그죠? 여기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유속이 낮을 때가 훨씬 더 이론 단수가 높아서 그만큼 픽의 폭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분리계수는 서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픽의 폭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레솔루션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소크리틱에서는 플로우 레이트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리텐션 타임의 픽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레이디언트는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레이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동상의 조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와 같은 그런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리텐션 타임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그레이디언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동상의 조성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조건에서 쓰는 리텐션 팩터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쓰죠. 아마도 이것도 그 전 영상에서 그레이디언트 일루션에 관한 영상을 제가 몇 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고 일단은 식부터 쓰면은 보통 에버리지 리텐션 팩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발을 써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타 표시를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물질이 어떤 물질의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이 컬럼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버리지, 즉 그 물질이 컬럼의 중간에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의 리텐션 팩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구하는 방식은 TG, 이거는 그레이디언트 타임입니다. 그죠? 그레이디언트를 걸어주는 시간이고요. F는 플로우 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 S는 이건 상수입니다. 보통 4나 5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분자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100이 됐든지 500이 됐든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파이, 이거는 그레이디언트를 걸어줬을 때 이니셜과 파이널의 퍼센트 B 차이,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라 소수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델타 파이 곱하기 VM, 이건 뭡니까? 컬럼의 보이드 볼륨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리텐션 팩터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식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플로우 레이트가 증가를 하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에버리지 리텐션 팩터도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소크리틱 같은 경우는 플로우 레이트가 증가를 하더라도 혹은 감소를 하더라도 K 값은 일정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F가 증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리텐션 팩터가 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표 2를 보시면요, 이 경우에 이제 그레디언트 세퍼레이션에서 파라미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3개의 실험을 했죠. 그래서 색깔이 서로 다른 3개의 실험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플로우 레이트가 분당 2ml이고요. 그레디언트 타임이 20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실험은 유속이 분당 1ml이고 그레디언트 타임은 위와 똑같이 20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나머지 조건 다 똑같고 유속만 서로 다른 건데요. 그러면은 유속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average retention factor, K 스타 값이 2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지금 리텐션 타임은 어때요? 유속이 반으로 감소한다고 그래가지고 2배로 증가하진 않죠. 리텐션 타임은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K 값이 지금 달라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달라지니까 알파 값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자, 지금 위의 실험과 중간 실험에서 피크 넘버라고 되어 있는 제일 처음 열을 보시면요. 위의 실험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피크가 나오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리텐션 타임의 순서에 따라서 넘버를 매긴 건데요. 두 번째 실험은 어때요? 1, 3, 2, 4, 5, 6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개의 피크가 서로 뒤바뀐 겁니다. 피크의 리텐션 타임에 역전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플로우 레이트를 변화시키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컬럼안에서 물질이 어떻다고요? 가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개의 물질이 있었는데 어떤 물질이 먼저 가다가도 나중에는 뒤처진 물질이 가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그죠? 네, 그러면서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크 역전 현상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거는 중간에 있는 실험과 똑같은 유속이죠. 분당 1ml인데 그레디언트 타임을 지금 40으로 바꾼 거죠.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이 같은 에버리지 리텐션 팩터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시계 보시면 어때요? 지금 그레디언트 타임 곱하기 F 요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걸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레디언트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볼륨. 그러니까 일루션 볼륨이랑 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레디언트 조건에서 스트롱 솔벤트의 변화율을 보이는 이동상이 컬럼을 통과할 때 부피 그게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볼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타임과 플로우 레이트를 서로 곱한 값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그레디언트 볼륨이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버리지 K 값, 에버리지 리텐션 팩터가 서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리텐션 팩터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알파 값, 렐러티브 리텐션도 서로 똑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유속만 바꿨는데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레디언트 조건에서는 유속의 변화가 그레디언트 타임의 변화와 즉 그레디언트의 그 기울기 변화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죠. 플로우 레이트를 변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세게 그죠? F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은 그레디언트가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걸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레디언트 타임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그레디언트의 이제 기울기, 스티프니스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그만큼 분리도가 좋아진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에서는 우리가 얼핏 이해는 안 되지만은 플로우 레이트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우 레이트를 높이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컬럼 안에서 어떤 물질의 리텐션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리텐션 타임,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결과적인 어떤 그 측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그 안에 리텐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시간이라기보다는 거기를 통과하는 이동상의 볼륨입니다. 자, 그런데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단위 부피당 유경매, 그 스트롱 솔벤트의 변화율이 더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두 개의 조건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둘 다 그레디언트 타임은 20분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델타 퍼센트 B, 그러니까 유경매 농도 변화가 지금 보면은 20% 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첫 번째 실험은 지금 분당 1ml이라고 하는 유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실험은 분당 2ml로 흘렸어요. 그러면은 단위 시간에 따른 스트롱 솔벤트의 증가율, 그죠? 증가율은 분당 1%죠. 왜냐하면 둘 다 지금 그레디언트 타임 똑같고요. 델타 퍼센트 B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지금 1%지만은요. 사실 시간이 그 어떤 물질의 리텐션을 정해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컬럼에 붙어있는 그 물질을 지금 밖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흘려주는 이동상의 부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당 스트롱 솔벤트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요 관계에 따라서 이동상 1ml당 이동상에 들어있는 스트롱 솔벤트의 퍼센트 변화율 그게 몇 프로가 됩니까? 이때는 1%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밀리리터당 퍼센티지 변화율을 따지면은 0.5%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그레디언트 타임이고 지금 보면은 델타 퍼센트 B가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유속을 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타임을 늘려준,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 스티프니스,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좀 더 분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조건에서 렐러티브 리텐션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싶다. 이게 일정해지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요? 에버리지 리텐션 팩터가 일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일정하게 하려면 이 식을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볼륨을 동일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조건인데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를 시키고 싶어요. 근데 세퍼레이션을 서로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F를 2개 증가시켰으면 그레디언트 타임을 반으로 떨어뜨린다든지,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라미터만 조절 가능한 게 아니라 델타 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보이드 볼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컬럼을 바꿨어요. 그죠? 컬럼 내경이 예를 들어서 4.6에서 2.1mm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이드 볼륨이 얼마만큼 감소합니까? 이거는 지금 직경이고요. 볼륨은 단면적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볼륨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2.1의 제곱 나누기 4.6의 제곱. 요만큼이 아마 보이드 볼륨이 감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속이라든지 그레디언트 타임을 좀 더 올린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로우 레이트를 우리가 뭐 옵티마이제이션 할 필요는 없지만은 플로우 레이트가 변함에 따라서 아이소크리틱과 그레디언트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주의를 두려가지고 파라미터를 조절해가지고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